사연을 듣는 여러분의 어렸을 때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경험, 좋아하는 과자를 사 먹었던 경험들이겠죠. 저는 집에 있었던 TV가 아주 시끄럽게 켜져 있었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녁 시간쯤이 되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마구잡이로 두드려 패고, 그러면 어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두고 제 방으로 도망가서 이불로 귀를 막고 구석에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숨죽여서 울고 있었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어왔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화내거나 짜증을 내시는 법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버지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상한 남편 흉내를 내면서 아침상에 앉았고, 어머니는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아침을 차려주셨죠.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맞는 게 너무 싫었지만 사실 저렇게 맞고 나서 매번 웃는 어머니도 아버지가 싫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철없는 생각도 했었죠. 하루는 학교로 가는데 도시락을 두고 온 게 생각나서 집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친구랑 나가서 라면이나 한 그릇 사 먹고 말면 되지라는 생각에 도시락 같은 건 두고 가버렸을 텐데,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은 날. 도시락을 왜 두고 갔냐는 괜한 타박을 듣고 싶지 않아서 열쇠로 조용히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발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조용조용 집에 들어가니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게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시락도 챙겨 나오지 않고 정말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학교까지 울면서 달려갔어요. 제가 매일 학교에 가고 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맞고 모른 척하는 자식에 대한 서러움을 본인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갈 때까지 쳐가면서 눈물로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집을 나와서 일을 시작하고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줘야지. 그게 우리 가족의 유일한 탈출구가 아닐까란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전대를 잡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일을 핑계 삼아 어디든 무작정 떠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젊은 날을 정신없이 일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무실에 못 보던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격리구나. 며칠 또 출근하다가 못 버티고 관두겠다 싶어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쳤어요. 그렇게 한 달 또 3개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미스 김은 왜 그렇게 표정이 없어? 아, 왜 밥 먹는데 귀찮게 하고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해요. 회사 특성상 운전을 하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 불필요한 농담도 많이 하고 아저씨들이 말도 많이 붙여서 귀찮을 법도 한데, 생글생글 웃는 얼굴은 아니지만 또 필요한 일은 딱딱 잘라서 처리하는 참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웃긴 일이 있어야 웃죠. 농담 따먹게 할 시간에 배달이라도 한 군데 더 가세요. 자, 진짜 한마디로 안 준다니까. 자네랑 꼭 똑같아, 이제 보니까. 둘이 성격도 무뚝뚝한 게 꼭 천생연분이네. 미스김, 내가 이 친구랑 오래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사람이 진짜 진국이라니까. 이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일만 해서 돈도 꽤나 모았을 거야. 꽉 잡아야 돼. 저 이제 결혼 또 못해요. 이혼 2번이나 한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사람 불편하게 왜 그래요? 실없는 농담하는 거 보니까 아저씨도 다 늙었네. 그 당시에 회사의 젊은 사람이라고는 저희 둘뿐이라서 아저씨들은 기회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둘을 엮곤 했습니다. 미스 김은 이혼을 2번이나 했다고 했지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사별이라고 하더랍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으면서도
그래서 늘 저렇게 사람이 그늘이 있는 것 같았나 싶어서 묘한 동질감까지 갔었어요. 저야 솔직히 싫진 않았죠. 일을 한답시고 따로 여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처음에는 별다른 표정도 없던 미스 김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건지 어느 날부터 점심시간만 되면 식판을 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여기 아저씨들 말대로 일만 주구장창해서 뭐 이런 게 고백이랍시고 하냐 싶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희숙 씨 좋게 봐왔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행복한 가정 하나 꾸리는 거 그거는 곧 죽어도 내 목표다 생각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어떤 반지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서 산 다이아 반지를 커다란 화물 트럭 앞에서 꺼내들며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프로포즈를 했어요. 뭐 썸을 타고 사귀고 그런 생각도 없이 눈앞에 이 여자를 놓치면 후회할 거란 생각에 그런 무식한 고백을 했네요. 다행히 불도저 같은 제 무식함에 미스 김도 무표정을 풀고 처음으로 활짝 웃어 보였고 그해 4월 저희는 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화내는 일은 없어야지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죠. 제가 죽어라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하나였으니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저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해로 배달을 가고 있는 도중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평소 제가 일하는 시간을 알고 계시고 운전 중에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였기에 무언가 좋지 않은 일임을 예감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제가 자라는 동안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오열을 하며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트럭을 갓기게 세우고 핸들에 머리를 박고 고속도로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액자에 담긴 아버지의 사진을 보니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왔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제서야 조금은 사그라드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머니는 상을 치르는 동안 몇 번이나 우시고 혼잣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부고를 맞이하고 혼자 남겨진 어머니의 모습이 왜 이렇게 자꾸 쓸쓸해 보이던지요. 저는 음식을 나르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상주 휴게소 공간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고생이 많아. 이제 밖에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좀 쉬어. 아니야, 됐어. 장례식장을 뭐 한 달씩 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방금 다녀왔는데 수액 맞고 이제 막 잠드신 것 같더라. 당신 잠깐 좀 앉아볼래? 앙상한 팔에 링거 바늘을 꽂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렸을 적 당신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가슴을 치고 있었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내를 상주 휴게실에 앉혀놓고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상 끝나고 나면 당분간 어머니 좀 모시고 같이 지내자. 뭐? 갑자기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싫어. 당신 싫은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나도 이번 일은 내 고집 좀 부려야겠어. 당신도 나 어떻게 컸는지 알고 있잖아. 그동안 자식이라고 나 하나 있는 거 번듯하게 키워야겠다 개고생을 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마누라한테 손 찍어 마는 남편 눈치 보면서 그 세월을 견뎠던 걸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 모른 척 해왔던 세월이 죄송스러워서 그래. 당신이 싫다고 해도 할 수 없어. 어머니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
내가 어머니 죽는 날까지 평생 모시고 살자는 것도 아니잖아. 손찌검하던 남편이라도 남편은 남편인데 평생 같이 살아오다가 갑자기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분, 지금 저렇게 혼자 내버려 두는 건 나가 죽으라고 등 떠미는 거나 다름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제 태도도 단호했습니다. 저렇게 어머니를 혼자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아내도 완강하고 확고한 제 모습을 보니 썩 내켜 보이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알겠어. 근데 나한테 뭐 시어머니 극진히 모시고 대접해라 이런 거 강요할 생각은 하지 마. 난 내 집에 누구 들어오는 것도 싫어서 손님 초대도 안 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워낙 조용하고 남 눈치 많이 보는 분이라 시집살이는커녕 집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계실 거야. 그냥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계실 수만 있도록 잘 좀 부탁할게. 상이 끝나고 나서 모셔다 드리겠다는 걸 긋고 뿌리치고 버스를 타시겠다는 어머니를 붙잡고 대뜸 그랬습니다. 우리 둘이서 상의해봤는데 아무래도 엄마 지금 집에 혼자 돌아가서 우울해서 어떻게 지내려고 해. 당분간, 진짜 당분간만 엄마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만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 모셔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거 잘 정리해 놔요. 내가 이삿짐 센터 연락해 놓을게. 아유, 됐다. 아서라. 내가 어떻게 너네랑 같이 사니? 다 늙어서 부부 사이에 끼어서 패 끼칠 마음도 없다. 너희 아버지 죽었다고 내가 따라 죽기라도 할까봐 그러냐? 여태 둘이서 살았어도 혼자 산 거나 다름없었어. 이제서라도 혼자 왜 못 살겠냐, 내가. 걱정하지 말고 가봐라. 그게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이제 혼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희숙 씨도 다 좋다고 한 일이니까 어머니랑 꼭 같이 지내고 싶다고. 그렇지, 여보? 어, 같이 가요, 어머니. 기필코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 편하자고 했던 거 아니냐고 물으시면,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대로 또 어머니를 혼자 놔두면 정말 두 번이나 열린 문 틈을 봐놓고도 도망쳐버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억지로 이삿짐 센터까지 보내 어머니의 짐을 챙겨 들어온 첫날, 일 끝나고 치킨 2마리를 사서 들어오는데 어찌나 발걸음이 가볍던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처럼 딱딱한 표정의 아내와 아직은 낯설고 불편해 보이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함께 앉아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에서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던 걸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가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치킨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늦었지만 이렇게 하나둘씩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행복한 가정, 그리고 둘이 보지 않을 때 남몰래 눈을 감고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 행복이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신 지도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새로운 집에 적응하실 법도 한데 어딘지 계속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내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동안 주방에서 돋보기에 안경을 쓰고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어머니 곁으로 슬쩍 다가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지내는 건 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 없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난 잘 지낸다, 괜찮어. 새아가가 워낙 잘해줘서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너희라고 들어와서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자. 걱정하지 말어, 괜찮아. 손사래까지 치시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게 내심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50년이 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겠거니 생각이 들었죠. 이것 또한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요즘 외식이 너무 뜸했나? 여보, 주말에 당신 좋아하는 장어 먹으러 가자. 어때? 간만에 우리 엄마 몸보신도 좀 하고. 주말 장어는 내가 제대로 쏠 테니까 다들 점심 굶고 기다리고 있어. 괜히 또 무거워진 것 같은 집안 분위기에 되려 허풍 섞인 농담을 던지면서 웃어 보였죠. 갑작스러운 제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아내의 고충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말은 제대로 점수를 따봐야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 주말 저희는 아내가 좋아하던 단골 장어집에 가게 됐어요. 여기 소금구이, 양념구이 1kg씩 먼저 주세요. 이 가게도 되게 오랜만에 와보네. 엄마, 내가 이렇다니까. 마누라가 장어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데려오지도 않았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모시고 올게. 그래, 아내한테 항상 잘해야지. 그렇게 웃으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밑반찬이 먼저 나오고 테이블에 자리가 부족해 어머니가 반찬 그릇을 정리하고 종업원에게 새 그릇을 건네봤다가 종업원이 손이 미끄러졌는지 저희 옆 테이블로 그릇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아유,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죄송해요. 이것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저희 쪽 눈치를 보시면서 주먹이 하얘질 정도로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말 손까지 덜덜 떨어가면서 식은땀을 흘리시는 게 정말 많이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세요. 그래, 고맙다. 아유, 미안하구나.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밥 먹어라. 아내가 건넨 물을 마시고 어머니도 어느 정도 진정되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장어는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작은 사고 때문에 외식이 기분 좋게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고는 정말 시작이었을 뿐이었을까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루는 소일거리처럼 동네 김장일을 도와주신다고 출근길에 같이 나가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소에 아침을 잘 안 드시는 편이라 저는 먼저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거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장 갈 채비를 하고 나온 어머니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양말이 짝짝인데? 아이고, 어머니나, 내 정신 좀 봐. 아유, 요즘 이렇게 내가 자꾸 깜빡깜빡 한다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내 금방 갈아 신고 나오마. 우리 엄마도 이제 늙긴 늙나 보네. 먼저 내려가서 차에 시동 걸어놓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하고 내려오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일에 휴무를 받아 세 식구가 집에서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은 어머니가 갑자기 요한 마트에서 저녁거리라도 사오시겠다면서 장을 보러 가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럼 오랜만에 엄마 따라서 마트나 같이 가볼까? 됐다. 요한 마트 5분이면 갈걸. 뭐하러 여러 명이서 가. 30분도 안 걸리니까 너희는 집에서 쉬고 있어라. 운동 삼아 천천히 나갔다 올 테니까. 알겠어요. 올 때 돼지고기 좀 사와요. 오랜만에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고 싶네. 그렇게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고 저랑 아내도 오랜만에 둘이서 집에 앉아 여유롭게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일을 오래 한 탓인지 영화 한 편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니까 아내도 저도 영화를 틀어놓은 채로 깜빡 졸았더라고요. 영화는 이미 다 끝나고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해가 지려고 어둑어둑해져 있었어요. 나도 여보 잠든 거 보고 깨우려다가 같이 졸아버렸네. 그러게, 우리 요즘 피곤하긴 피곤했나 보다.
그런데 잠깐만, 엄마는? 분명히 저녁거리를 사러 유한 마트에 다녀오신다고 30분이면 돌아오신다고 했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현관 신발장을 보니 아직 들어오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핸드폰을 열어봤지만 따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진짜 내가 같이 안 가봐도 괜찮아? 야, 휴대폰 배터리도 다 드신 것 같고, 그 사이에 집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당신 집에 있어. 어디 멀리 가진 않으셨겠지. 내가 이 앞에만 금방 둘러보고 올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저도 놀라 겉옷을 대충 걸치고 대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대문 옆에 그 추운 복도에서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제가 튀어나오는 걸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마트,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우리 집이 맞는데, 아니, 갑자기 이상하게 비밀번호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아니, 내가 마트를 다녀오려고 했는데, 요 앞까지 나섰다가 뭘 사놔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추운 겨울에 손마디는 꽁꽁 얼고 입술도 파랗게 질려서 횡설수설하는 어머니에게 자켓을 벗어 감싸드리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기절하듯 잠드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어요. 무언가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금이 가는 그런 느낌이요. 잠에서 겨우 깨신 어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이 드셨는지 저희에게 더듬더듬 상황을 설명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마트에 가려고 장바구니까지 챙겨서 나왔는데 대문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니까 내가 뭐하러 나온 건지 머리가 정말 하얀 도화지처럼 휑 하더라고. 손에 장바구니가 들린 걸 보고 마트를 가려고 나왔구나 하는 게 기억이 나서 어찌저찌 또 마트까지는 찾아갔지. 아니, 그런데 마트에 서서 아무리 생각해도 뭘 사기로 했는지 기억이 도저히 안 나는 걸 어떡하니. 결국엔 아무것도 못 사고 그냥 나왔지. 아유, 그렇게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문 앞까지 아무 생각 없이 걸어는 왔는데 문 앞에 서니까 정말 귀신같이 또 머리가 하얗게 지워지더라. 비밀번호가 숫자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 집이 우리 집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너 퇴근하면 같이 들어가야겠다 해서 앉아서 잠깐 기다리는 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야? 일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퇴근하는 나를 기다려. 그러니까 말이다. 참 이상하지. 참 이상해. 아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다시 잠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희 부부는 그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정하긴 싫었지만 아무래도 치매가 의심되는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닐 거다, 아닐 수도 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의 치매를 확신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세 식구가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 저희 얘기에 따라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계셨어요. 말이나 행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긴 하셨지만 그래도 평소랑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도 됐었고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이 식탁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평소보다 밥도 잘 드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식사를 하던 도중 아무래도 밥을 더 먹어야겠다며 밥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던 어머니가 식탁을 잘못 건드려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식탁 아래로 떨어졌어요. 놔도 됐어요. 내가 아이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가 떨어뜨린 숟가락과 젓가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아내의 앞에
어머니가 대뜸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벙쪄서 눈만 끔뻑끔뻑 뜨고 있는데 그 뒤에 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고, 때리지 말아주세요. 영광 씨,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멍청해서 그럽니다. 내가 못 배워서 그럽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다리를 붙잡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울면서 손을 모아 싹싹 빌질 않나. 금방이라도 누가 손을 들어 어머니를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팔을 들어 온몸을 웅크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비참함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외면해 왔는데 치매라는 병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떨고 있는 어머니를 모셔다가 방에 눕혀드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실에서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어요. 그날 아침 집안에 일이 생겨 오늘은 출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대표님과 나누고 저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단순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3개월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간단한 인지검사면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니 우선 보건소에 가서 인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보건소에 찾아가 인지검사를 진행했죠. 검사를 위해 잠시 대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어머니는 한치도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4~5살 아이처럼 보건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셨어요.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치매. 더군다나 상태의 정도를 보았을 때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의사를 앞에 두고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을 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돈도 벌고 더 이상 손찌검을 할 아버지도 없어졌는데 이제야 제대로 아들 노릇을 좀 해보고 싶은데 하느님은 왜 이리도 무심하신 건지요.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어머니는 그저 웃으면서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까 하시면서 우는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저는 마치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엉엉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명절을 앞두고 물류량이 갑자기 늘어난 상태라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던 터라서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긴 했지만 출근을 마냥 미룰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못해도 3일간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태라 더더욱 걱정이 됐죠. 어머니 상태도 이런데 오래 집을 비워서 당신한테 미안하네. 입원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다녀와서 다시 얘기해보자. 당신만 마냥 힘들게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 나 집 비우는 동안만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할게.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집을 떠난 3일 내내 전화를 통해 아내에게 전달받는 어머니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말 없이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결국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어머님을 찾으러 갔다는 아내의 한숨 섞인 이야기부터 경비실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어디 가시면 안 된다. 안방에 어머님을 놔두고 잠시 나갔다 왔더니 언제 나오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화장실에 물을 켜놓고 서서 본인도 쫄딱 젖으시고 욕실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놨다는 이야기까지. 3일 내내 핸들을 붙들고 있지만 정말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엎것 같은 3일이 지나고 급하게 다시 돌아간 집. 행여나 그 사이에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았을까 걱정되어 현관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걱정이 가득했던 터라 달려가서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는데 발바닥으로 축축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퍼지는 오줌 지린내에 저는 또 한 번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가혹한 시련이 우리 가족한테만 찾아오는 걸까 하고요. 아내는 저를 조용히 불러서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나도 어머니가 걱정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건 제대로 된 간병인들이 케어해도 될까 말까 한 문제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여보.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하고. 힘든 일일 거 아는데 나도 더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어.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일은 나도 내 고집 좀 부릴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는 아내의 말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합가를 하자는 것 자체도 저의 욕심이었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까지 케어하자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도 너무 못할 짓인 것 같아 고민스럽더라고요. 아내에게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일을 하는 틈틈이 치매 노인이 가기에 좋은 요양원들을 아름아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집과는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외곽 쪽 요양원에 어머니를 입소시키게 됐어요. 처음에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입소시킨다는 것 자체가 자식으로서 못할 짓 같고 괴로웠지만 오히려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전문가들 케어받으면서 지내다 보면 어머니 건강도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위로하는 아내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맡겨두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보름에 한 번, 점차 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2번 정도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겨우 알아보시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 얼굴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통에 아내는 몇 달 동안 요양원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에서 기다리곤 했죠. 그렇게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좋아지지도 않고 저희도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겨두고 찾아가는 것이 일종의 의무감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사인은 심근경색이랍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운전을 해서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평생을 운전만 하며 살아온 저인데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가까운 거리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왜 저는 진작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이제 아들 얼굴을 붙잡고 인사 한마디도 하실 수 없이 눈을 감고 떠나신 후에야 이렇게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 달려가는 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아들이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 찾아간 요양원. 허망한 마음에 눈물 범벅이 된 저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저 대신 아내가 바쁘게 장례식장을 안내받고 어머니의 유류품들을 전달받고 있었어요. 누군가 조용히 제 곁으로 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곁에 계셨던 요양보호사님이셨습니다. 아드님 맞으시죠? 잠깐 밖으로 나오셔서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요양보호사님은 복도를 빠져나오는 내내 뒤를 돌아보시더니 요양원 밖에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서 저에게 반듯하게 접힌 종이 조각과 작은 수첩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되시면 찾아온 아들한테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미리 전해주셨던 유서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꼭 아들한테만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불러서 전해드려요. 어머님이 생전에 얼마나 선하고 천사 같으셨는지 저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런 부탁이라도 꼭 들어드리고 싶었네요. 치매에 걸린 이후 글자는커녕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조차 힘드셨던 어머니인데 유서를 작성하셨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요양보호사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벤치에 앉아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설하기엔 편지와 같아 보이는 두툼한 종이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보아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쯤이면 아마 내가 세상에 없을 때겠구나.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매를 맞으면서 살아왔어. 젊었을 땐 우리 아버지에게, 커서는 내 남편에게. 그래서 나는 아들을 낳았을 때 콱 목을 졸라 죽여버릴까 고민도 했었다. 네가 내 아버지나 남편 같은 사람처럼 자랄까 봐 걱정이 돼서.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더 바랄 게 없었다. 그래서 너한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단다. 매를 맞고 자라온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건지 네가 일을 나가고 나면 며느리는 매일같이 힘없고 늙은 노인을 죽일 듯이 패기 시작했다. 나만 입 다물고 나만 조용히 하면 끝날 일일 거라 생각했다. 나는 여태 맞으면서도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평생을 따라온 이 매질이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며느리가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도망쳤다.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로 아마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치매 노인 흉내를 내면서 편안하게 이곳에 있다가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있어 엄마 인생 행복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사랑한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듯하게 써 있는 글씨에 저는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답시고 자리를 비운 동안 제 아내가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차마 그 일을 저에게 말하지 못해서 그 매질을 견디다 결국 본인 스스로 치매 노인 흉내를 내서 요양원으로 도망가신 거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눈물 젖은 유서를 확인하고 저는 당장이라도 바깥으로 나가 아내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어머니가 치매를 연기하고 계실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기에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아내를 좀 더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체 아내가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어머니를 돌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지독한 불면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식이초침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선명하고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지더군요. 제가 아내에 대해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불면증으로 찢어질 것 같은 두통이 찾아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말없이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이른 저녁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요즘 잠을 너무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는 먹었어요? 먹었어. 약 기운 때문인지 잠이 쏟아지네. 먼저 잘게. 어머니의 유서를 확인한 이후 거의 일주일 가까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상황이라서 약을 먹고 난 후 정말 기절할 듯이 깜빡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황급히 몸을 일으켰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정도. 아내에게 소리를 들었냐며 물어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바로 옆에 누워서 잠들어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 새벽에 어딜 급하게 나간 건가 싶어 저도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저 아래 점처럼 보이는 제 아내가 아파트 단지 밑에 주차되어 있는 검정색 세단에 올라타더군요. 어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는 거의 1시간가량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아내가 내린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얼른 잠든 척을 했어요. 이윽고 돌아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대 옆자리에 눕더군요. 저는 아내가 완전하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순한 아내가 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은 아닐까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확인한 이후 그 기대와 희망은 또다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가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아내는 핸드폰 속에서 다른 남자에게 매일같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 언제 들어가? 다음 주 화요일, 이번에 들어가면 5일은 같이 있을 수 있어. 보고 싶어요, 정말. 나도 보고 싶어. 사랑해. 어머님은? 내가 입단속 시켜냈어. 지 아들한테 절대 말 못함.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쯤 보내줄 수 있어? 기다려. 남편한테 돈 모자라다고 해볼게. 할망구 죽었다며? 지난번에 내가 머리 때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심근경색이래. 지 아들한테 유산도 남겨주고 간 것 같은데 남편이 말을 안 함. 너 사기꾼인 거 걸린 거 아니야? 남편도 빨리 엄마 따라가라고 물 떠나놓고 기도해라.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인간의 탈을 쓴 두 짐승의 대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아내가 깰까 싶어 수많은 대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빠르게 옮겨두고 거실로 나와 밤새 두 짐승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 사실혼 관계였고 사별로 헤어졌다고 했던 두 번째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이 되어 버젓이 살아있더군요. 애초에 돈을 노리고 했던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를 가져다 줄 때마다 이번 달은 모임이 있어서 이번 달부터는 어머님까지 케어해야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에게 부족한 생활비를 더 타갔던 이유가 또 다른 살림살이를 차려놨던 전 남편에게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아내와 내연남이 제가 일 때문에 오래 집을 비우는 틈을 타서 저희 집을 들락거리고 주인 없는 집에서 부부 행세를 할 동안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은 그런 어머니가 혹시라도 저에게 고자질을 할까 싶어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했던 거고요. 저는 항상 일 때문에 3일이고 5일이고 집을 비울 때마다 집에 혼자 남아 있어야 하는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늘 부족함 없이 생활하게 하고자 더욱 노력했었어요. 매일같이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살필 순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2번 꼬박꼬박 전화를 하고 특히 돈이 부족하다고 할 땐 정말 이유도 묻지 않고 군소리 없이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으며 고맙다고 했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내는 그동안 저를 정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 와닿더군요. 일 때문에 지쳐 늘 집에 와서 제대로 가정을 굽어 살피지 못했던 벌을 받게 된 걸까요? 마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워 대체 왜 그런 거냐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의 유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런 아내의 외도를 모르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리는 비용을 벌기 위해 죽도록 일만 하고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치더군요. 아들이 행여 마음의 깊은 상처라도 받을까봐 이 유서를 남기시는 어머니는 얼마나 망설이고 또 망설이셨을까요?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아내의 악행은 제대로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처 여관에 월권을 끊어두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번에 맡은 일은 수량도 많고 거리도 길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걱정 섞인 말을 하는 아내의 표정이 어쩐지 밝아지는 것 같아 징그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대충 제 짐을 챙기고 여관으로 들어와 수많은 곳에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요. 그렇게 아내가 제가 일을 나갔다고 철석같이 믿는 동안 아내의 외도 증거, 거짓 혼인 증거를 하나둘씩 모으고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기죄부터 시작해서 혼인 무효 소송까지 아내와의 짧았던 인연을 정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내의 고향집에 갔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의 짐승 같은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사위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순간 저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인가? 잘 왔네, 잘 왔어. 근처에 일을 하러 왔다가 오랜만에 장인어른 장모님 생각나서 왔습니다. 그렇게 같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나눠 먹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됐죠. 제가 아무래도 어머니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이 많이 헛헛한가 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시간도 좀 보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희숙 씨도 그러라고 했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괴로워하는 제 모습이 짠하셨는지 그게 김서방 마음 편해지는 길이라면 이틀이든 3일이든 있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간단히 짐을 싸신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저는 아내와 아마도 내연남이 함께 뒹굴고 있을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다다르니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군요.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수백 수천 번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만큼 저 역시 아내의 부모님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더군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면서 짐 가방을 들고 계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뒤로하고 저는 도어락을 열어 비밀번호를 빠르게 눌렀어요.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도망가는 것처럼 집안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엔 아니나 다를까 처음 보는 신발 2쌍, 거실은 술병에 음식물 쓰레기에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집안 꼴을 보시더니 무언가 잘못됨을 직감하셨는지 가방을 떨구시곤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깨악하는 비명과 함께 방금까지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남녀가 이불로 몸만 겨우 가리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저희 쪽을 바라보더군요. 아내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되더니 뒤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으신 건지 아내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질질 끌어내시더군요. 장모님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랑 결혼했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따님은 이렇게 제가 없을 때마다 남편을 불러서 부부 행세를 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들킬까봐 저희 어머니를 틈만 나면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찢어지는 가슴으로 작성하셨던 유서와 노트를 내밀었었죠. 저희 어머니 치매 아니셨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매일같이 그 주먹질을 견디시면서 이렇게 일기를 남기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값 다 치르게 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인어른은 정말 아내의 뺨을 쉴 새 없이 내리치더군요. 연민의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도 선뜻 이를 말리지 못하고 제 손을 부여잡고 연신 미안하네 미안하네 하고 되뇌이실 뿐이었죠. 알몸의 두 남녀가 제 옷을 둘러 입고 무릎 꿇고 앉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정말 화도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잠깐 미친 것 같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뭐에 홀린 사람처럼. 내가 진짜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던 건 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뿐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이씨. 너야말로 나한테 그 할망구 제대로 패서 죽으면 둘이서 보험금 나눠 갖자고 그렇게 시켰으면서, 이씨. 지금 나한테 이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뭐야? 미쳤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내가 이번에 꼭 돈 딸 수 있다고.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도 내가 돈 보내줬던 거 아니야.
궁지에 몰리고 나니 서로 남 탓을 하며 어떻게든 죄를 서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기가 찼습니다. 저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억울했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 모았던 자리도 아니었고 이미 증거는 증거대로 다 수집한 터라 저랑 어머니랑 함께 있었던 그 집에서 모두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법정 외에서는 너한테 한 톨이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난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물러 쫓아다닐 거야. 집에 있는 아내의 짐을 정리하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아내의 흔적을 정리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고소장을 접수하는데도 또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어머니의 원통함을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내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많이 늦긴 했지만 더 이상 저는 열린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맞는 모습만을 바라보는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사연을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소중한 마음이 곁에 있다면 미루지 말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 복수의 근황을 앞으로 계속 전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예쁜 딸아이를 하나 두고 있는데요. 딸아이를 키우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의 30년 묵은 응어리를 제 딸내미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제가 딸 자식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 키운 것 같아요. 요즘 그 일 때문에 매일 배꼽 잡고 웃다 보니 딸내미가 저지른 그 무모하면서도 통쾌한 짓을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속 시원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서울에서 일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남편은 본가가 지방이었지만 혼자 서울살이를 해보겠다고 올라와서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은 조금 가부장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그 시절 남자들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구석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남편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를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받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었는데 저는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셨고 모은 돈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드셨던 거죠. 아니, 집안 기울고 돈 없는 애를 데려다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안 된다. 절대 안 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번만은 제 뜻 따라주세요. 안 된다고. 부모 반대하는 결혼은 네가 키워야 하겠다는 거야. 볼 거 없는 애한테 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남편은 처음에 결혼을 반대하시는 시부모님 등살에 휘둘리는 듯 하더니 얼마 못 가 다시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결국 결혼을 허락받게 됐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저랑 남편 모두 다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와 식당 일을 도우라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그 지역에 연고도 하나 없었지만 남편 하나 믿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으로 출근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식기를 정리하고 반찬을 준비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직원들이 있긴 했지만 워낙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일손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마치 하인 부리듯이 부리셨습니다. 예, 빨리 해라. 왜 이렇게 굶뜨냐? 네, 어머니 금방 가요. 저리 굶뜨니 집에서 우리의 밥은 제대로 챙겨줄지.
입덧이 심해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에 올라오는 상태에서도 갈비탕용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상의 갈비를 구워야 했어요. 고기 비린내에 손님 앞에서 구토를 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식당 한켠에 서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계시는 어머님 때문에 속으로 삼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판을 닦는 일은 보통 남자들이 하는데 어머님은 저한테도 시키더라고요. 쪼그려 앉는 게 힘들어서 잠깐 엉덩이를 들거나 팔이 너무 아파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가차없이 불호령이 내렸습니다. 게을러 터진 거사 언제까지 닦을 셈이야? 네 게으름 때문에 장사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응? 아유 답답해 답답해. 널 보면 내 속이 답답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려고 하는데. 잔말 말고 빨리 해. 그 변명할 시간에 하겠다. 그리고 저는 20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호랑이 같은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식당 영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고된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잠깐 직원들끼리 다 같이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마저도 어머님이 저를 못 쉬게 하시고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대는 통에 과로로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저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님께 이 집 며느리로 인정을 받겠다는 각오로요. 물론 밤마다 서러워서 울긴 했어요.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식당 영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쌓인 집안일을 하느라고 쉴 수가 없었어요.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였기 때문에 쌓인 집안일까지 모두 하고 잠에 들면 겨우 3시간 남짓 자고 다시 식당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안 도와줬냐고요? 말도 마세요. 남편은 연애할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곱게 자란 도련님의 마마 보이더라고요. 외동아들이라고 워낙 아끼는 탓에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었고 식당에서도 지배인이라면서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한테 인사나 하고 계산이나 하는 쉬운 일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고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봤지만 워낙 마마보이라 지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고 결혼한 거잖아. 뭐 모르고 했어? 그리고 엄마 조금 야단칠 수도 있지. 어른이 하는 말을 왜 고깝게 받아들여? 보니까 엄마가 배려도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참어. 당신이 원래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어느 집이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몇 달이 흘러 배가 점점 불러서 숨도 차고 거동이 불편했는데도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배부른 몸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고기를 굽고 있으면 오히려 손님들이 더 안쓰러워하시곤 했죠. 그러면 어머님은 손님들에게 원래 임신했을 때 움직이고 해야 애가 쑥쑥 잘 나온다니까요. 아유, 그리고 애가 워낙 튼튼하니 걱정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시곤 했죠. 그러고선 뒤에 가서 저한테 너만 애뱉냐면 유난 떨지 말라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일 심하게 구박하셨던 건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날 각오하라는 구박이었죠.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대를 이어야 한다면서 정말 임신 기간 동안 몇 번을 윽박 지르셨는지 몰라요. 넌 아들 낳기 전까진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받을 생각일랑 하지 말어라. 네가 가진 게 있냐 뭐가 있냐. 아들도 못 낳은 년이 이 집 개보다 못한 년이야. 알아들었어?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나 뱃속 아이가 딸일까봐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 낳는 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영원히 이 집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매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울면서 사과했어요. 아가야, 나는 네가 딸이어도 좋고 아들이어도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아들이길 바라는 게 되는 못난 엄마라서 너무너무 미안해. 제가 배를 어루만지면서 속삭이면 뱃속의 아이는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배를 발로 차거나 꾸물거리곤 했죠. 그럼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시 추스렸어요.
그런 저의 곁에는 제 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매일 혼자 마음을 굳게 먹고 스스로를 위로해야만 했습니다. 남편마저 어머님 편이니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신 6개월쯤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또박또박 적다 보면 하루 동안 쌓인 한이 제 마음속에서 빠져나가 일기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었죠. 이렇게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니 조금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일기장은 혹시나 누가 볼까봐 결혼할 때 가져온 제 짐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일기장은 매일매일 조금씩 채워져 임신 막달에는 노트 5권 분량은 좋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만삭 때까지 그렇게 모진 구박과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다가 초겨울의 어느 날 10시간의 힘든 진통 끝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이는 딸이었어요. 이제 막 나온 핏덩이 아이를 본 어머님은 딸이라는 걸 알자 혀를 끌끌 차더니 고개를 획 돌리고 나가셨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하던 그 말씀이 진심이었는지 기어이 그 말씀을 지키시더라고요. 출산하고 몸조리도 하지 못한 채 골골대며 아이 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던 저는 그 추운 날 시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낳은 후 저에게 말도 섞지 않고 매일매일 무섭게 노려보기만 하시더니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다짜고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이년아, 너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너같이 아들도 못 낳는 년은 이제 걔보다도 못한 년이라고. 걔는 새끼라도 잘 낳지. 넌 도대체 뭐냐? 나는 고추 안 달린 손주 새끼 필요 없으니까 애 데리고 썩 꺼져. 어머님의 호통에 아이도 놀라서 울고 저도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어머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친정도 없는 제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아요. 우리 수진이는 어떡하고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더 잘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어머니. 어머님은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는데도 매정하게 저를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가방 하나를 던져주며 여기에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아무리 애원해 봐도 안 통하자 아버님께도 매달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워낙 결혼 초기부터 방관자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관심도 없으셨죠. 저는 결국 하나 남은 희망 남편에게 애원을 해봤습니다. 남편만큼은 자기 아내와 자식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요. 여보 나랑 수진이 버릴 거야? 응?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여기서 나가면 우리 수진이랑 어떻게 살아? 제발 여보. 나라고 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뭐? 솔직히 나도 질리고 힘들었어.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지겨워. 어머니 탓하는 당신 목소리 듣기 지긋지긋하다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지금 와서 이래? 아무래도 우리 부부의 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잘 살아. 그리고 다신 내 앞에, 아니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뭐라 다시 빌어도 남편은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선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저한테 제발 결혼하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던 그때 그 남자가 맞는지 믿어지지 않더군요. 결혼 후에 남편이 어머님 편만 들고 어머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외면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져라 서럽게 울던 저를 어머님이 빨리 짐을 싸라며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닦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게 없어서 어머님이 주신 가방에 짐이 다 차지도 않더라고요. 제 옷가지와 화장품, 돈도 들어있지 않은 지갑, 그리고 아기 기저귀랑 옷 몇 개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았던 일기장을 꺼내 가방 안에 고이 넣었어요. 어머님께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빌어봤지만 꿈도 꾸지 말라면서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이렇게 급하게 쫓겨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아이 용품도 넉넉하게 사놓지 않았는데 저는 몰라도 이 추위에 겨울옷 한 벌 없이 떨어야 할 아이가 걱정되어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애원해 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수진이 겨울옷도 없고 기저귀도 이게 단데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불쌍한 아기 얼어 죽어요, 어머니. 저는 죽어도 우리 수진이는 안 돼요, 어머니. 근데 제가 울며 하소연을 하자 어머님이 혀를 쯧 차고선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이거면 충분할 거라고 더 이상은 못 준다고 하면서요. 저는 허공에 날리는 지폐를 허겁지겁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선 저를 내쫓는 어머님한테 머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며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 어머님은 인사도 없이 문을 쾅 닫으시더라고요. 앞길이 막막해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초겨울의 찬바람이 눈물 젖은 제 얼굴을 마구 핥히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참의 고민 끝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님이 주신 지폐들을 세어려 보니 그때 당시 돈으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로 며칠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집도 절도 없는 저에게 무척이나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제가 나고 자란 서울로 올라가서 아는 사람이라도 찾아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는 버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도착할 때쯤 되자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떠지지도 않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어릴 적 살던 동네에 도착한 후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때 자주 갔던 슈퍼, 학교, 놀이터 등등 아는 얼굴도 몇 명 만났지만 저희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해 돈 몇 푼 쥐어줄 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릴 때 알던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사실 그때는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저의 몰골을 보더니 자기 일인 것처럼 분노하고 안쓰러워 미치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소꿉장난을 같이 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럴까요? 정순이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그 야박한 인간들, 천벌을 받을 인간들, 지들도 똑같이 당해보라지. 너 손이랑 발 다 얼었어. 도대체 얼마나 건 거야? 애기 손도 빨갛고. 어디 갈 데 없지? 음, 일단 당분간 내 집에서라도 지내. 너도 그렇고 애기도 자꾸 이렇게 밖으로 들면 몸 다 상하겠다. 정말 고마워, 정순아. 그렇게 다행히 그 친구의 도움으로 당분간 친구네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저 그 친구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진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고 친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아기 돌보랴 정신없으니 집안일까진 안 해도 된다고 하긴 했지만 힘들게 일하고 오는 정순이의 눈치가 보여서 뭐라도 돕기로 했죠. 그렇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낸 지 1년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자 저는 친구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찾아보니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고 첫 달 월급은 친구에게 몽땅 줬어요.
친구가 해준 것에 비하면 이것도 모자라지만 이거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예, 정순아 고마워. 내가 마음은 이거 10배, 아니 100배를 주고 싶은데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우리 애기랑 나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음 우리 둘 다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거야. 정순이는 눈시울을 붉히더니 쓱쓱 소매로 눈물을 닦곤 고마워할 거 없다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친구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친구에게 몇 배로 보답하고 싶었죠. 그리고 저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는 날 친구네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번 돈으로 아주 작은 방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친구는 아이가 클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나요? 저에게 이만큼 해준 것만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인데 더 이상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거기다 친구에겐 괜찮은 남자가 생겨서 혼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할 친구 옆에 오래 붙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를 우연히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이와 함께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에게 친구는 저와 제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려고 하자 친구는 잠깐 기다려보라며 방에서 짐을 한 보따리 가져와서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갈 때 가더라도 수진이 사계절 옷은 넉넉하게 챙겨가. 앞으로 애 키우랴 일하랴 이런 거 사러 갈 시간도 없을 텐데 내가 수진이 내후년까지 입을 수 있게 사이즈별로 담아놨으니까 예쁘게 입혀. 심심하면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기도 하고 나가서 또 나한테 미안하답시고 연락 끊으면 안 된다. 정순아, 기집애. 너 와서 나도 심심하지 않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고마워. 널 잊지 않을게. 저는 친구의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번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구네 집에서 생활비 부담이 없이 살았던 덕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딸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월급은 정말 최소한의 돈만 쓰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저축했어요. 저보다도 아이 물건 사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친구가 싸준 아이 옷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친구네 집에는 놀러 가진 못했지만 가끔 전화도 하고 여전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이를 데리고 결혼식도 다녀왔답니다. 역시 우리 정순이 여전히 이쁘네. 정순이는 그날 아주 정신없이 바빠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순간 그 남자 이야기를 하며 설레어 하던 얼굴이 생각이 나더군요. 제게도 사랑을 설레어 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문득 입가에 씁쓸함이 감도는 것도 잠시 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를 보며 친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가끔 아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지만 전 남편의 사진 한 장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아빠가 누구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더라고요. 그냥 아빠는 할머니 일하는 거 도와줘야 돼서 우리랑 따로 사는 거야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럼 아빠는 안 와? 아빠는 너무 바빠서 나중에 보자, 나중에. 나중에라는 말을 덧붙이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몰라서 그런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좀 더 크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보단 그냥 성격 차이라고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아빠가 한겨울에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굳이 안 좋은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치원에 간 딸아이는 또래 애들보다 똘똘했습니다. 한글과 숫자도 또래 아이들보다 빨리 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올바른 문장으로 얘기할 줄 아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역 배우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얼굴도 예쁘장했고 사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법인 줄 아는 마마보이 전 남편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어머님한테 그 고집을 부린 거겠죠. 아무튼 또래보다 똑똑하고 예쁘장한 아이여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자꾸만 받게 되더라고요. 영재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영화배우 데뷔시켜라 등등 주변에서 좋게 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했지만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제 처지에 딸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쓰러운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제 능력으로는 나중에 학원 하나 보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도 100점 맞았다? 옆집 애보다 내가 훨씬 잘했어. 정말? 어우, 우리 딸 천재네. 아이고, 기특해. 엄마, 칭찬받으니까 더 기분 좋다. 앞으로도 공부 잘해서 엄마한테 엄청 큰 집 사줄 거야. 차도 사주고. 부잣집에서 살았으면 특별한 아이로 자랐을지 모르는 우리 아이는 제 밑에서 크는 바람에 평범한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게 됐죠. 그래도 성격이 활발해서 친구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손을 조금 덜 타게 되니 일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죠.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식당 일을 그리고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밥도 잘 차려 먹고 뭐든지 혼자서 척척 해내는 아이라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12살쯤이던 어느 주말 백화점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오보니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불 꺼진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수진아 하고 부르며 달려가자 고개를 파묻고 울던 아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어디 다치기라도 했는지 걱정돼서 딸아이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봤지만 딱히 다친 곳은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아이를 붙잡고 물어보자 아이는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스르르 꺼내더군요. 그걸 본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너 이걸 어떻게... 아이가 꺼낸 것은 바로 저의 일기장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잔뜩 있는 제 일기장은 저의 지난 10년의 세월이 가득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받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겨울에 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친구를 만나 신세를 지게 되고 딸아이와 방을 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이야기까지 저의 모든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었어요. 딸아이는 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퇴근하기 전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던 중 제 일기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할머니의 충격적인 만행 때문에 도저히 일기장을 손에서 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동안 자기는 왜 아빠가 없을까 궁금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일기장을 보자마자 아빠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울면서 저를 와라간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커서 꼭 엄마 복수해 줄게. 저는 아이의 말에 깜짝 놀라 너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느냐고 그런 나쁜 말은 하면 안 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눈에 힘을 주고 씩씩대면서 말하더군요.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말 해도 돼.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주고 할머니한테는 꼭 복수할 거야. 내가 꼭 약속할게, 엄마. 저는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지 아빠랑 할머니한테 복수한다는 말까지 할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만 복수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만 수진이만 있으면 행복해. 엄마,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딸아이는 제가 쫓겨난 게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제 말을 들은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이나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제 딸은 갑자기 나이에 비해 철이 확 들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가끔 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른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알게 되다 보니 그 나이대의 해맑음이 사라지고 성숙함만 남게 되어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일기장을 못 보게끔 꼭꼭 숨겨놨어야 했는데 침대 밑에 숨겨놓으면 못 볼 거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만은 알리지 않고 싶던 진실이었는데 이게 다 멍청한 제 탓이겠죠. 그리고 아이는 그날 이후로 자기가 꼭 성공하겠다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스스로 뭐든지 다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흘러 제 딸은 대학생이 됐어요. 아이는 대학에 진학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옷 입는 것에도 관심이 많고 외모가 예쁘다 보니까 지나다가 모델 제의나 길거리 캐스팅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등록금을 보탠다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아이는 피팅 모델 일이 돈을 더 준다며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몇 번 해보다 보니 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며 점점 일을 늘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학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몇 번 잔소리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이가 조심스레 절 앉혀두곤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아무래도 이게 내 길인 것 같아. 학교는 그냥 때려치울래. 나도 내 쇼핑몰을 차려서 돈 벌 거야. 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는 어쩌고? 엄마, 나 한번 믿어줘. 저는 학교를 때려치우겠다는 아이의 말에 사색이 되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에 입학해 놓고 때려치우겠다니요. 너 그러다가 쇼핑몰 잘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취업할 거 아니냐고 다그쳐 봤지만 딸아이의 고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조건 잘 될 자신 있다면서 여태까지 자기를 봐서 알지 않냐며 엄마가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를 믿고 지켜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더 이상 학교 다니는 건 의미 없어.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한 번쯤 해보고 싶어.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여태까지 스스로 뭐든지 잘해온 제 딸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자기가 말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려는 듯 발에 불이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열심히 하더군요. 매일 아침 일찍 동대문에 가서 옷을 떼오고 본인이 직접 입고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더라고요. 모델 일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예쁘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뭐 그리 쉽나요? 거의 1년간은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재고만 쌓여가더라고요. 솔직히 1년 정도 하고 잘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딸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잠을 줄여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된 시점에는 월 순이익이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 되더니 2년이 돼갈 쯤엔 한 달에 직장인 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벌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휘청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위기를 잘 넘기고 승승장구하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을 쯤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딸아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택배 포장 같은 건 제가 도와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들도 거느리고 있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딸아이가 사업 수완이 유난히 좋은 건지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재테크 공부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재테크에도 소질이 있어 재산은 점점 불어만 갔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비싼 외제차도 2대나 가지게 되었었죠. 딸아이가 좋은 정보를 알아놨다며 괜찮은 건물도 하나 소유하게 됐고요. 알아주는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이 정도면 정말로 하늘의 복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의 똑똑함과 현명함을 하늘도 알아준 거라 여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집안을 일으킬 거라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애쓴 그 마음, 그 때문에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의 그 눈물겨운 노력을 알았기에 더 고맙고 애틋했죠. 저는 일단 제 평생 은인이던 친구에게도 보답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바로 정순이요. 저와 딸을 젊은 시절 도와준 그 친구는 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정순이 이야기도 많이 했고 살림이 조금씩 핀 이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정순이에게 조심스레 봉투에 담긴 돈을 건네며 딸은 엄마와 절 받아주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순이는 어떻게 이 돈을 받겠냐며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요.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제가 잘 자랐고 저희 엄마도 도움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 잊지 않고 꼭 갚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모. 정순이는 한참을 말을 못 잇고 더듬거리다가 눈물을 그렁거리며 겨우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정순이 쪽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기에 더 쓸모있게 쓰인 돈이었어요. 그렇게 친구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고 나니 한결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딸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원래 하던 일은 그만두고 딸아이네 회사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사실 옷 입는 법도 모르고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 제가 도와줄 만한 일은 딱히 없었는데 그냥 딸 옆에 있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사무실 청소도 하고 화분에 물도 주고 직원들 야근하면 맛있는 야식이라도 만들어주는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 존재가 괜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직원들이 벽 없이 허물 없이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직장에 있다가 야근하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딸아이 덕분에 가진 거 없이 시댁에서 맨몸에 쫓겨났던 제가 어느새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작년 딸 아이가 30살이 되는 해였어요. 제가 사연을 쓴 이유이자 큰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이가 저를 앉혀두고 말하더군요. 약속했던 시간이 왔다면서요. 저는 무슨 약속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어릴 때 약속했던 거 기억나? 내가 할머니한테 복수해준다고 했잖아. 이제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저는 그때 그 말을 잊고 있었는데 딸아이의 말에 다시 기억이 나더군요. 저는 무슨 복수냐며 괜히 그런 몹쓸 집안에 휘말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걱정 말라며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라면서요. 그리고 딸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구석 아직도 고깃집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망해가는 고깃집 3대가 같이 운영한다더라고. 뭐? 3대? 저는 3대라는 말에 의아해서 물었죠.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3대. 그 미친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내쫓고서는 얼마 안 있어서 새며느리를 들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들 손주를 낳았고 기막히지. 참, 죄 지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아무튼 엄마, 나 내일 그 식당 찾아가기로 했어. 찾아간다고? 아니 거길 네가 왜 가? 가지 마. 아, 괜히 갔다가 딸아이는 신난 듯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어 말렸지만 이미 딸아이 눈엔 뭔가 생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이미 복수라고 더 이상 마음에 한 같은 건 남아있지 않다고 말렸지만 딸아이는 생각이 달랐어요. 자기는 꼭 그 사람들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망해가는 걸 내 눈앞에서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딸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털어놓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딸아이는 딱 한 번 저 몰래 자기 친아빠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 남편을요. 아빠가 날 찾아왔거든. 아주 어렸을 때. 13살 때쯤이었나?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희 엄마랑 잘 살고 있냐? 내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럼 행여나 네가 성인이 돼서라도 절대 자기들 눈앞엔 나타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입은 옷이 좀 더러웠나 봐. 내 옷을 보더니 그런 거짓꼴로 나타나선 아주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저씨가 부탁하는 거니까 그렇게 제발 해달라고. 어? 당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 이 사람이 내 아빠라고 인지하는 것도 힘들었었거든. 나중에서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됐지. 그때 아빤 자기를 아저씨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 아, 내가 어떻게든 얼굴을 보여줘야겠다. 어떻게든 나타나줘야겠다. 난 한시도 그 사람들 잊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있겠어. 그런 말을 해놓고 갔는데. 너 왜 이걸 말 안 하고 혼자 알고 있었어? 딸은 자기만 상처받으면 됐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엄마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뇌리에서 계속 잊혀지지 않고 딸을 괴롭혀왔다고 해요. 마치 트라우마처럼 자기를 벌레처럼 보던 아빠의 눈길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란 존재도 차츰 흐려져 갔지만 엄마를 떠올리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이는 할머니의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지방에 있어서 거리가 멀다 보니 새벽 일찍 나갔는데 밤 늦게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딸아이 걱정에 잠도 못 들고 기다리다가 활짝 웃는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딸아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꼬치꼬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딸아이는 웃기다는 듯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더니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내 차 끌고 갔잖아. 거기 식당에 갔는데 발레 파킹 해주는 사람이 아빠더라. 한눈에 알아봤지. 그런데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다른 차들은 제쳐두고 내 차로 달려와서는 아주 급신거리더라고. 정말 웃겨. 차에 기스라도 날까봐 초조해하던 그 모습 엄마도 봤어야 됐는데 엄마가 봤으면 아주 웃겨서 자지러졌을 거야. 저는 비싼 차를 보고 남편이 굽실거렸다는 말을 듣고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뒷얘기도 마저 하더군요. 그리고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사장님 좀 뵙자고 했지. 솔직히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내 차림을 보더니 안절부절하면서 바로 할머니를 데려오더라고. 내가 일부러 나 부자요 하는 느낌으로다가 입고 갔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나 봐. 그리고 할머니가 나왔는데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어진 딸의 얘기에 따르면 방에서 할머니에게 내가 할머니 손녀딸이라고 밝히자 처음엔 믿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내 손녀? 그러니까 그의 딸이라고? 어이구 세상에.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녀예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거지처럼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손녀딸이 부티를 폴폴 풍기면서 나타나자 당연히 믿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딸이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과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본인이 아들과 닮았다며 믿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까지 불러와 네 딸이 맞냐고 몇 번씩 확인까지 하더니 본인이 한 짓도 있고 아이고 우리 손녀딸아 하면서 아이를 끌어안았답니다. 아마 초라한 행색으로 갔으면 나는 너 같은 손녀딸 둔 적 없다면서 내쳤을 테죠. 딸아이는 할머니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반가워하는 연기를 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엄마랑 둘이 살면서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면서요. 멍청한 그 집 식구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네요. 참 우습지 않나요? 본인들이 버린 손녀딸이 본인들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요. 그리고 그날 이후 딸아이는 바쁜 일도 제쳐두고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보고 싶던 가족을 오랜만에 만난 눈물겨운 사연의 주인공인 척 하면서요. 그러면서 할머니와 아빠에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흘렸다고 해요. 할머니랑 아빠를 3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커서 성공하면 꼭 저를 낳아주신 아빠와 할머니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저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게 되어서 몇 년 전부터 할머니 선물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제가 목표한 금액이 달성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그 집 식구들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 하더니 딸아이가 매주 찾아오고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면서 잘 해드리자 정말로 자신들을 좋아하는 줄 착각하더래요. 그리고 딸아이가 일부러 그 집 식구들 앞에서 사업 관련 전화, 부동산 관련 전화들을 받는 척 하기도 하고 일부러 자기가 가진 건물 사진도 보여주는 등 돈 많은 티를 팍팍 냈더니 아주 딸아이한테 잘 보이려고 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걸 다 믿는다고? 어, 너무 찰석같이 믿어서 좀 민망할 정도더라고. 겉모습만 보고 바로 현혹된 거지. 내가 늘 부자처럼 입고 나타났으니까. 딸아이는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아마 허름한 꼴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라고 덧붙이더군요. 거기에 딸아이가 해준다는 그 선물이란 단어에 시어머니는 난리도 아닌 것 같았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저렇게 건물도 가지고 있는 딸아이가 몇 년째 모으고 있는 돈이라고 하니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딸아이는 거의 몇 달에 걸쳐 그 집에 드나들면서 할머니와 아빠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어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아양을 떨어가며 그 오랜 시간을 공을 들였는지 너무 궁금했죠. 궁금증을 못 참고 딸아이에게 물어보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 딸이 그 집 식구들을 그렇게 공을 들여 구워 삶은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큰 재산을 줄 것처럼 기대감을 높여놓은 다음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했답니다. 할머니한테는 식당 일 하시는 거 힘들어 보이는데 연세도 있고 쉬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구슬렀다네요.
할머니, 어차피 이 식당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나중에 약값 병원비만 더 나오세요. 물론 제가 그 돈 다 책임져 줄 순 있지만 그래도 할머니 아프면 걱정돼요. 아빠도 저도 이미 허리도 아파서 아침마다 끙끙거리시잖아요. 아이고, 나 알아주는 건 우리 손녀딸밖에 없네. 고마워라. 그리고 웃기게도 할망구는 손녀딸이 그렇게 얘기하자 자기한테 준다던 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라는 뜻인 줄로 지레짐작해 식당을 처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손주는 어렵게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매일 회사 욕, 상사 욕을 하며 다니기 싫단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누나도 알지. 그럼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차라리 내 밑에서 일하는 거 어떠니? 내가 돈은 톡톡히 쳐줄게. 하면서 회사 다니는 거 정 힘들면 내가 한 자리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테니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엄마는 다르지만 그래도 내 동생인데 그 정도 노력은 해줄 수 있다면서요. 강요는 아니니 네가 선택하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다네요. 그 놈도 그 말에 솔깃해서 얼마 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너무 큰일을 벌이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너 어쩌려고 그래? 아, 진짜로 그거 다 해줄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할머니한테 돈 모아서 준다고만 했지 정확한 금액도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할머니가 괜히 설레발쳐서 저러는 거야. 내가 언제 할머니한테 식당 그만두면 책임진다고 했어? 그냥 연세도 많으니까 쉬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만 했지. 늙어서도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에 멍청한 짓 하는 건 할머니 본인의 선택이야. 그리고 그 동생인지 뭔지 그 자식도 참 멍청해. 아니, 내가 무슨 일을 시키고 연봉을 얼마를 줄 줄 알고 그 좋은 대기업을 그만둬? 하여튼 그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나한테서 뭐 좀 뜯어가려고 눈이 돌아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니까? 딸아이는 그저 마음껏 조소하며 비웃었지만 저는 내심 혹시나 딸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혹시나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차고 넘치게 있으니 벌금 내라면 내고 징역 살라면 몇 년 살 각오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요. 저는 아이고 화상아 왜 그렇게까지 하니 라고 하며 안타까워 한탄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게 딸아이가 하고 싶은 거라면 그 어린 시절 당했던 한이 맺혀 일이 하는 거라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딸아이는 할머니를 위해 모으던 돈이 드디어 다 모였다며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준다던 돈이 얼마일까 기대하던 그 집 식구들은 며느리까지 한 방에 다 모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딸아이는 성큼성큼 할머니에게 걸어가 봉투를 내밀었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들의 궁금해하는 눈초리에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지 봉투를 탈탈 털어보았지만 반전 같은 건 없었다네요. 그리고 제가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봉투에 얼마를 넣은 거냐고요. 얼마를 넣었냐고? 맞춰봐, 엄마.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1,000만 원이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크크 웃으면서 말하길 엄마 미쳤어? 그 집 구석에 무슨 1,000만 원이나 줘. 10만 원. 10만 원 줬어. 10만 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벌어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이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니 할머니가 나보고 이게 다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할머니, 30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10,000원 던져주면서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다면서요? 제가 워낙에 할머니를 존경하니까 할머니 말씀대로 충분한 금액 넣었어요. 30년 전에 1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시세로는 10만 원 정도 되는 거 맞죠? 아우, 갓난아기 안고 맨몸으로 나간 엄마한테도 10,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설마 집도 있고 돈도 많은 할머니가 이게 부족하다곤 하진 않으시겠죠? 그 말을 들은 그 집 식구들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할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척을 했다네요. 여기저기서 욕이 날라오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이복 동생이 급하게 제 딸아이를 붙잡고서는 누나, 그럼 나는? 나 한 자리 해주겠다면서 그건 맞지? 라고 하길래 제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그거 안 그래도 알아봤더니 너한테 줄 만한 자리가 없더라고. 우리 회사에서는 너처럼 공부만 잘하는 안경잡이보단 좀 센스 있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넌 무슨 애가 채용학정도 안 된 회사를 뭘 믿고서 사직서를 내니? 너도 참 한심하다. 그러자 이복 동생은 화를 주체 못하고 제 딸아이를 때릴 듯 굴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딸아이는 그 집 식구들에게 내 몸에 손 하나라도 대면 바로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돈 많은 제 딸아이에게 고소당하는 건 또 무서운 건지 머리채를 잡아 뜯으러 달려오던 할머니까지 걸음을 멈추었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그제야 소리를 지르며 실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야, 이년아. 그년 뱃속에 있던 네가 그럼 그렇지. 인연이 이렇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30년 전에 과거로 뒤졌어야 했는데 돈 좀 있어 보이는 꼬라지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 버렸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너 때문에 지금 식당도 접고 네가 무슨 짓을 한지 감도 안 오지? 대체 어떻게 배워먹은 거야? 그리고 전 남편은 딸에게 조용히 훈계하는 어른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딸은 오히려 그게 더 우스웠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아비규환이 된 그 집 사람들 사이에서 태연하게 일어나 방문을 닫고 나왔다고 해요. 방 안에는 할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와 이복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 나왔지만 유유히 차에 올라타서 출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너무 신난 나머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헛웃음만 나왔어요. 이 못 말리는 딸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딸이지만 정말 이런 특이한 애가 어디서 나왔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고소하다고 배꼽을 잡고 푸하하 웃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식 터져 나왔습니다. 상상만으로도 30년간의 응어리가 쑥 내려가듯 통쾌했어요. 무엇보다 몇 억 또는 몇십억의 돈을 생각하고 봉투를 열었을 시어머니가 10만 원을 보고 지었을 그 표정을 상상하니 살면서 보았던 그 어떤 코미디보다도 웃겼습니다. 정말 제 생애에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물론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 선과 악이 항상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에겐 이게 그 경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제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웃음이 피식피식 나와요. 걱정과는 달리 그 집안 인간들과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라 돈은 또 무서운지 특별히 딸아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진 않더라고요. 아마 본인들보다 돈이 조금이라도 적다고 생각했으면 바로 막무가내로 나왔을 겁니다. 이제 저는 30년 묵은 한도 풀렸고 그때 버림받은 제 딸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저와 다르게 저렇게 똑 부러지는 제 딸아이를요. 어릴 적 약속을 기어이 지켜낸 제 딸아이에게 오늘 하루도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수진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정말 고맙다.
사랑해, 우리 딸.